여기 이제 화랑세계에 나타난 가야파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화랑세계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직까지 진위 논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위서가 아니고 진본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걸 진본으로 수용을 해서 신라를 봤을 때 우리의 고유성이라 합니까? 우리의 토속적이고 고유한 우리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고, 앞으로 미래 시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고유성이 무엇이냐, 특히 중국하고 다른 우리의 독자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 화랑시계를 자꾸 위서라고 봐버리면은, 그래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정도에 의존을 해서 자꾸 우리의 고유성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정말 진짜 고유한 우리의 특성을 놓치게 되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특성을 살려서 그 장점을 발휘하려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장애물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화랑시계라고 하는 책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책이다. 이런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또 이 화랑시계를 인용해서 제가 논문도 썼습니다. 이 화랑시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720년경에 김대문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이 책 이름만 그동안 있었고 사실은 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9년도에 부산에서 이 화랑세기 발췌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서문하고 그 다음에 32명의 역대 풍월주는 이제 대표 화랑인데, 대표 화랑의 족보, 이런 것이 이제 화랑세계의 내용이라고 서문에 소개를 하면서, 그 발췌본에서는 1세 위화랑부터 15세 김유신까지 32명 가운데서의 내용을 발췌해서 이제 실려 있었는데, 그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학계에서 논란이 일어나서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번역해서 소개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이 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화랑세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라의 역사적인 사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다 가짜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이 가시지 않고, 한쪽에서는 진짜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가짜라고 하고, 그런 와중에 또 이제 95년도에 6년 뒤에 이제 필사본이 다시 부산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발췌본 이전의, 발췌하기 이전의 본래 원본인데 여기에는 1세부터 3세까지는 빠져 있고 4세 이화랑부터 마지막 32세 신공까지 그 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요 아까 발췌본이 한 32쪽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요 지금 필사본은 한 162쪽 가까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역시 이제 내용은 종전보다 훨씬 상세했지만은 이 진위 논쟁은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학계에서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서울대학교 주로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었던 분들, 이병도 씨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노태돈, 이기동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이건 가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짜인 이유를 쭉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역사에 관심은 많지만은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저도 이제 눈이 번쩍 뜨가 이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가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보니까 가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책을 인용해서는 안 되겠다. 환단고기 역시 아직까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불분명하듯이, 이거 역시 함부로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인용을 했다가는 나중에 낭패 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일체 이제 인용을 안 했습니다.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강대학교의 이종욱 교수라고 하는 분이 오랫동안 이 화랑시계를 연구를 해서 2000년도 들어와서 이 화랑시계를 번역을 하고 그걸 연구를 한 연구서를 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르면 이 화랑시계는 가짜일 수 없다. 이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서울대학교 노태동, 이기동 이런 분들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짜다라고 했던 그 논리를 다 논파를 합니다. 당신네들이 가짜라고 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은 안 맞다. 왜 이러이러한 부분을 놓쳤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종욱 교수의 그 화랑시계 읽어보니까 진짜 맞네. 맞네. 그럼 이제 이게 사실 우리 학계에서 이 진위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단 말이죠. 학문적으로 서로 이제 그 우리 같이 역사를 전공하지 않는 그러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논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게 옳다 하면 다른 쪽에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다라고 하고 그걸 다시 재반박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논의가 심화가 되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대할 수 있고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종욱 교수가 자, 당신네들이 주장했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짜라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당신네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다라고 하면은 저쪽에서 다시 재반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또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있네. 그래 해줘야 되는데 이종국 씨의 그 발표 이후에 서울대학교 노태동 교수 쪽에서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이기동 교수, 이종욱 교수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재반박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거는 인용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게 뭐 역사뿐만 아니고 이제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이것이 가짜일 수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상당히 이제 그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 못하면서 들리는 이야기는 가짜다, 진짜다, 진짜가 아니다. 그런 수긍을 못하는 거죠.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 뭐 국사학교나 한국사 전공하는 사람들이 가짜다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특히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기 스승이 가짜라고 했으니까.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왜 가짜냐? 왜 이것이 위서냐? 왜 이게 틀리느냐? 그걸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서지만 이 속에 사실 그 당시 신라 시대의 특히 신라의 삼국통일기, 그러니까 이제 540년부터 681년까지의 140년 동안의 신라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뭐 문학도 들어있고 예술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교육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철학도 들어있고 문학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 특히 이 신라, 특히 삼국통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신라의 삼국통일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통일신라가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때뿐입니다. 또 이제 삼국통일기에 바로 이제 하랑들이 맹활약을 했을 때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종욱 교수의 주장을 수용을 해서 논문을 쓰면서 그걸 인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용하는 사람 숫자가 확 늘어나 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게 뭐 그중에 문사철 그 공부하는 사람 치고 특히 우리 한국의 역사, 문학,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 치고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랑세기를 인용하지 않는 사람은 뭐 서울대학교 그 노태동 교수의 입장을 수용을 해서 이거 내가 인용을 했다가 이 서울대학교에서 나를 갖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있겠구나. 아예 인용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말고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용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이게 가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가짜라고 하면은 우선 이종욱 교수 이전에 저같이 논문을 인용한 사람들이 그냥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이게 믿을 만한 사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대세가 기울어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한테 알려졌느냐 하면 일제시대 때 이 남당 박찬호라고 하는 분이 일본 그 항실 도서관, 말하자면은 그 일본의 천황이 있는 국내성 서령국, 말하자면 그게 국내성 도서관이죠. 도서관의 촉탁 사수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고대 역사서들을 정리하는 일을 하면서 이 화랑세기를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필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이걸 필사를 하긴 했는데 하도 내용이 자기가 알고 있는 화랑에 관한 그 어떤 생각들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통해서 형성된 것인데 그하고는 너무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이걸 필사를 해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는 공개를 못했던 것입니다. 공개를 하면은 사람들이 워낙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고 반발을 할 것 같아서 이게 뭐 무슨 엉터리단 말이에요. 이 소설이 어떻게 이게 사실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냥 공개를 못하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가 이분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제자가 이제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제자의 부인이 그 제자의 며느리인가? 그 이제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뭘인지 잘 모르니까 어쨌든 뭐 화랑세기라 하는 것 정도는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이 중요한 책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신문기자한테 국제신문에서 처음 이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지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화랑세기는 왜 중요하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도 삼국시대를 다루고 있죠. 특히 삼국사기나 특히 삼국유사는 삼국이라 하지만 고구려 백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신라 이야기입니다. 성일련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저쪽 본래 그 경산분이고 군인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죠. 옛날 신라 문화권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수집했던 것이 신라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삼국사기에도 뭐 열전이라든가 이런 걸 볼 것 같으면은 신라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상당히 비중이 높죠. 신라가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고려인의 눈으로 본 신라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부식이나 일련은 고려 사람입니다. 고려 사람이 신라 이야기를 쓴 것이 삼국사기고 삼국유사예요. 그런데 이 화랑세기는 어떻습니까? 신라인의 눈으로 본 신라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게 더 정확하겠어요? 어떤 게 사실과 부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부식 같은 경우는 유교적인 입장에서 삼국사기를 썼습니다. 그 삼국사기를 보면 유교 사관이 확 드러납니다. 특히 그 모하 사대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김부식은. 그래서 유교적인 잣대 혹은 중국의 그 잣대를 갖고 신라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비판도 하지만 때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건 빼버렸습니다. 아예 언급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삼국유사는 어떻습니까? 성일련은 스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적인 시각에서 신라를 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화랑세기를 쓴 김대문은 어떤 사람이냐? 김부식은 김대문을 열전에서 설총, 강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묶어놨어요. 말하자면 유학자다라고 하는 것을 김부식은 은연중에 강조를 합니다. 자기가 유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실제로 화랑세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은 유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유교대학에 계시는 분들한테 유교하고 상관이 없다 하면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이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김대문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화랑세기를 쓰게 한 어떤 사관이 있다면, 정신적인 그런 잣대가 있다면 그건 뭐냐? 그것은 저는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 우리 토속적이 고유한 선교라고 하는 사유체계. 이 선교라고 하는 패러다임 사유체계에 입각해서 화랑세기를 썼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식이 혹은 일련이 봤던 그 화랑들의 정신세계 놓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이 김대문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김부식이나 일련은 나름대로 화랑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또 언급도 했지만은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놓쳤을까? 그것은 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고유하고 토속적인 사회체계입니다. 이거는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래로 뭐 어떻게 보면 한웅 당군을 거쳐서 내려온 우리의 고유한 토속적인 사회체계고, 이 속에 우리 한국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유교를 하더라도 해도 우리 한국인으로서 유교를 하는 거지, 우리 중국인으로서 유교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유교를 하는 거 하고 불교를 하는 거 하고 그거 없이 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르다.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이 가고 재미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남녀 관계 이런 부분도 파천황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완전히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져갑니다. 뭐 어떤 것이냐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이제 제가 일부 소개를 해놨습니다만, 가령 마복자 제도 같은 거. 마복자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이제 여기 하랑세기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마복자라고 하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이제 그 손으로 어루만진다는 뜻이죠. 배입니다. 배를 어루만져서 낳은 자식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당시 신라는 그 골품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골품제 국가입니다. 신분 차별이 이제 확실했던 나라죠. 우리가 뭐 신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어느 나라 다 있었습니다. 백제 고구려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고, 우리가 고려 조선조까지 다 있었죠. 이제 우리가 신분 차별이 철폐된 것은 그야말로 최근시의 일이고, 뭐 우리 진주에서는 형평운동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게 형평운동이 뭐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신분차별이 굉장히 강했던 이 시대에 이 신라는 골품제도 아닙니까? 이 마복자는 골품이 높은 사람이 골품이 낮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내가 골품이 높아요. 뭐 이제 어쨌든 성골도 있고 진골도 있고, 성골은 이제 그 왕족이니까 제외하고,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두품, 쭉 이렇게 두품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자, 내가 진골 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17간등 가운데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높은 말하자면 빚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수하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수하에 내 부하의 아내가 굉장히 예쁘고 내 마음에 들어.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본래 남편 몰래 둘이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을 불러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너 아내 마음에 든다. 내 좀 네 아내하고 좀 같이 살고 싶다.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러면 그 부하가 어떻게 하느냐? 정말 뭐 칼부림 나겠죠. 요즘 같으면 만약 그런 이야기를 했다 손짓을 해도 칼부림 나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성적인 독점권을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성을 내가 독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른 사람 끼어들 듯하면 그 절대로 용납이 안 되죠. 근데 이때 당시 마복자 제도 하에서는 그 부하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느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 은혜 백골난망입니다. 하고 많은 부하들 부인 가운데서 하필 우리 마누라를 선택을 해주셨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마법자 제도 하에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아내를, 부하의 아내를 상간인 내가 이제 데리고 와서 사는 거죠. 사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그 부하의 아내가 부하의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을 했을 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임신을 했을 때.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그 부인하고 좀 살고 싶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의 아이를, 본 남편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통보를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십시오.
지금 이제 임신 중입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이제 데리고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본 남편의 아들은 어디 가서 낳습니까? 골품이 높은 상간의 집에 가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호적에 누구의 아이로 입적이 된다고요? 상간의 아이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간이 한 일은 뭐냐? 부하의 아내가 아이 낳을 때 옆에서 배 만져줄 수밖에 없어. 배 만져줄 없어. 그래서 마복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 아들이, 호적에는 내 아들로 이렇게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골품이 낮은 사람의 아버지로 해서 태어나는 것보다는 골품이 높은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환경이 다르죠. 활동 배경이 달라지죠. 또 이제 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귀족의 아들이 되었을 값에 내 자식이 출세하면 본 아버지를 버리겠어요? 좋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자기 장관이 자기 아이를 자기 부인을 데려갈 때 그냥 자기 부인을 안 보냅니다. 본 남편이 바리바리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가지고 장관 갖다 주는 거죠. 감사하다. 감사할 표시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낳아서 그 마복자로서 이제 일단 그 고적에 올라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부하의 아내가 또 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아내가 같이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신분이 높은 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식도 같이 돌려보내요. 자기 아이로 입양은 돼 있지만 본래 남편은 돌려보내요. 그럼 그 남편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못 데려가요. 와서 또 막 바리바리 있는 데까지 와서 갖다 바치고 잘 부탁합니다 하고 데리고 간다. 요게 마복자 제도예요. 그래서 이 마복자 제도가 어느 정도 위신을 떨쳤느냐 할 것이면 바로 마복 칠성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자비양 다음왕이 이제 소지왕이라고 하고 비처왕이라고 하죠. 비처왕에게 마복 칠성이 있었어요. 마복 칠성. 칠성이라는 게 요즘 우리가 칠성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마복 칠성이 있어요. 7명의 마복자가 있었다. 그런데 전부 다 뭡니까? 이국자. 네, 아버지 여기가 다른 사람들이죠. 그럼 어쨌든 전부 다 비추왕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비추왕이 이 마복 칠성을 후원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출시를 해요. 크게 활동을 합니다. 바로 덕평왕도 이 마복 칠성의 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덕평왕의 아버지가 지정마리간인데 지정마리간이 자기 부인을 덕평왕을 임신했을 때 자기 부인을 비추왕한테 보내가지고 비추왕이 배를 만져서 덕평왕이 태어났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데리고 왔어요. 덕평왕이 비추왕의 자식이 되다 보니까 이 비추왕이 덕평왕의 아버지인 지정마리간을 부군으로 임명합니다. 부군제도가 있는데 비추왕 물론 자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한 사람 자기 비를 이어서 임금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덕풍왕의 어머니가 마음에 들었든지 아니면 그 자기 아버지 시정왕이 마음에 들었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정왕을 부군은 뭐냐? 차기 임금. 차기. 예. 이거는 임금, 현 임금에게 태자가 없을 경우예요. 그래서 덕풍왕은 부군의 자가 되는 거예요. 부군지사. 차기 임금의 자식이니까 이거는 뭐 위세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런데 이제 이 마복자 제도가 남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자도 이게 가능합니다. 여자도 골품이 높은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데리고 와서 살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신라 사회는 남녀가 그 동권의 사회다. 남녀 동권의 사회다. 이게 우리가 특히 유교의 남존 여비적인 의식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사회인데
그러니까 신라는 여건이 굉장히 강한 사회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3명의 여왕이 나올 수 있었다. 56명의 임금 가운데 3명의 여왕이 나올 수 있었다. 이게 우리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실권 가지고는 여왕이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 역사를 보면, 그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나옵니다만은, 박해끝의 설화가 있고 알령부인 설화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령부인은 박해꽃에 예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완전히 독자적인 존재로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국사기 박해끝의 조를 볼 것 같으면은, 박해끝이가 임금이 되고 난 이후에 어디 가면 항상 동부인 해가지고 갑니다. 그런 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두 성인, 그 두 사람을 갖다 두 성인이라고 불렀다. 그 정도로 말하자면 신라는 처음부터 여건이 굉장히 강렬한 그런 사회였고, 그리고 이제 박해까시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남해 차차홍, 두 번째 임금이 남해 차차홍이 자기 아버지 박해끝과 알령 부인을 위한 사당을 세워요. 그 사당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누구로 임명하느냐? 자기의 누이 동생이 안호를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 여건이 강렬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고구려 백제는 여건이 신라만큼 강렬하지 못하고 도리어 남존여비적인 관념이 강해요. 결국 우리가 신라가 이제 삼국 통일을 주도를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남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자도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만의 사회보다는 훨씬 더 활력이 넘치고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신라가. 그래서 이게 이제 마복자 제도,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삼국사기에 보면, 하랑시에 보면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서지제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이 삼서지제라는 게 뭐냐면 사이서자를 쓰는데, 세 사이의 제도다. 이게 이제 말이 좀 이상한데, 이때 사이서자를 썼지만은 남편 셋을 동시에 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 삼서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선덕여왕 때 있었던 제도입니다. 선덕여왕은 이제 그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은 굉장히 좀 이게 키도 크고 몸이 이렇게 좀 글래머러스한, 요즘 미인상이 아니고 굉장히 좀 덩치가 큰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성욕도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 아버지 진평왕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선덕여왕이 할 수 없이 딸 셋 중에 선덕여왕이 임금이 되었지 않습니까? 선덕여왕은 자기가 자기 아이를 낳아서 자기 뒤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흠반이라고 하는 자기의 삼촌뻘 되는 사람을, 삼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흠반공을 자기의 남편으로 삼았어요. 삼촌하고 그 조카가 결혼하는 경우는 들어있었죠. 그 앞에 이제 진흥왕의 어머니 지소태후하고 그 입종갈문왕이 진흥왕의 그러니까 법흥왕의 동생이니까 진흥왕의 삼촌이죠. 삼촌하고 조카가 결혼해가 진흥왕이 태어났죠. 요때도 마찬가지. 삼촌하고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일종의 건춘원 시대니까, 건춘원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선덕여왕이 금방공이라고 하는 백반 국반, 이제 그 반자가 들어가는데,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가 국반이고 자기 삼손이 백반이고 그까지 나옵니다. 백반은 진덕여왕의 아버지죠. 그 흠반이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을 하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도 없고 어쨌든 이 성적인 욕구가 강해가지고 남편 하나를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신하들 불러가지고 은연중에 압력을 넣는 거죠. 너는 말이야, 그거 원하면 얼마든지 여자들 취할 수 있으면서 나는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불평을 하니까 임금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삼서지제라. 남편을 셋을 동시에 둘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전남편, 좌남편, 우남편. 그래가지고 용춘, 용수
형제가 다 모십니다. 결국은 아이는 못 낳아요. 그러니까 결국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단 말입니까? 선덕양 자신한테 있었던 거예요. 성녀죠, 성녀. 아이를 임신을 못하는 그런 그 상태였는데, 그때는 뭐 의술이 발달되기 전이니까 그걸 몰랐죠. 어쨌든 최대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되죠. 이 삼서지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하제도라는 게 있어요. 유하제도. 이게 이제 그 논류자 꽃하자인데, 하랑 조직 속에 좌산부, 우산부, 전산부가 있는데, 좌산부가 도의, 문사, 무사, 그 다음에 우산부가 햄묘, 악사, 예사, 전산부가 유하, 제사, 공사, 이런 걸 이제 담당하는 하랑 조직이 셋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전산부, 유하, 제사, 공사 속에 유하가 들어있는 겁니다. 유하가. 본래 하랑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화랑들은 보통 한 시대에 풍을 주가 한 사람이, 대표 하랑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부재, 차기 하랑이 될 사람이, 대표 하랑이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전산부, 자산부, 우산부가 있고, 그 합치면 구부가 되죠, 구부. 한 80여 명 정도의 하랑이 동시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하랑은 항상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풍을주, 부재, 대하랑, 뭐 묘하랑, 소하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불려진 하랑이 81명이 있었는데, 그 이제 가운데 전산부의 유하 제사 공사에 유하가 들어있다. 유하는 뭐냐 하면은, 보통 하랑 조직은 귀족의 자제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직인데, 이 유하는 하랑 조직 속에 평민의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민의 여성 가운데서 아주 자태가 고운 여자들을 뽑아서 유하로 넣어요. 그 81명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랑 조직을 낭도북이라고 하는데, 낭도북 전체는 한 3,0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요즘 같으면 사문 조직이죠. 그게 화랑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낭두가 있고, 이제 화랑 조직이, 화랑이 이제 요즘 같으면 장교, 낭두가 부사관, 그 다음에 낭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 병입니다. 이렇게 사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유하는 이 낭도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좌산부에서 유하는 뭐냐면, 좌산부에서 유하를 관장한다 이겁니다. 유하를 관장해요. 그래서 이 유하가 뭐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민간의 평민의 딸들 가운데서 자태가 고운 여자들을 이 유하로 뽑아서 이 하랑 조직, 낭도 부국 속에 넣어놨다. 그걸 이제 관장하는 쪽이 전산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 전산부에서 또 하는 일이 뭐냐? 제사 공사를 한다. 이제 제사 공사가 나오는데, 하늘에 죄를 지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무속적인 그러한 것을 중요시했던, 우리의 그 통속적인 종교는 무교거든요. 무속이거든요. 뭐 유교, 불교가 아닙니다. 유교, 불교 뭐 아니고, 뭐 도교도 아니고 도가도 아니고 무속적인 것인데, 이게 주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하늘에 제사를 지는 제천, 하늘에 제사를 지는 제천 행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게 자산부에서 관장을 했어요. 근데 주로 이 유하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유하를 관장을 해서 유하로 하여금 하늘에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공사가 있어요. 공사라고 하면 제공한다는 뜻이거든요. 제공한다. 근데 이 제공하는 게 뭐냐? 물론 이제 그 화랑들이 어디에 여기저기 다니니까 가만히 안 있고 여기저기 막 다니죠. 유호산수 무지죠. 산수관에 논이라서 아마니 뭐라도 가보지 않는 곳이 없었고, 사실주택이 있어가지고 봄에 가는 곳, 여름, 가을, 겨울에 가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발한 그러한 그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당시 하랑 교육을.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어떠한 곳에 가면은 거기에 뭐 하랑들이 가서 지내야 할 그 물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은 이제 이 전산부에서 제공도 해주는데, 여기에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하들은 색공을 하는 거예요. 색공.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색스를 제공해요. 누구한테? 화랑들한테. 이 유하들이 하는 역할이 화랑들한테 색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일종의 말하자면
굉장히 오늘날 유교적인 관념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죠. 내 귀한 딸 잘 키워가지고, 나라에 바쳤더니만은 하는 짓이 화랑들 성적인 놀이의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딸들을 유아로 안 보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신라 일반 평민의 입장에서 내 딸이 유아로 꼽히면 그걸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 유아가 저기 들어가서 화랑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활동하다 보면은 화랑들하고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뭐 화랑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럼 화랑들은 이미 기족의 자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굉장히 신분이 높아지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아를 자기 딸을 유아로 잡아 넣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또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가 너무 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32명의 역대 풍월주 가운데서 결국 이제 신라는 화랑이 들어서 삼국 통일이 가능했습니다. 화랑 조직 이게 굉장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 화랑 조직이 없었으면 신라 주도의 삼국 통일이 안 됐습니다. 이 화랑 조직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었길래 한 3,000명 정도 되는 화랑 조직이 이 고구려 백지라고 하는 그 강대한 말하자면 그 상대방을 끊고 삼국 통일을 쟁취해내는가? 거기에 뭔가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탐구를 해보자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 통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도인 지금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남북 통일을 해야 되지. 지금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그런 통일을 우리가 허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련 독재체제하에 남북 통일이 돼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남북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 하면은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신라시대의 화랑들이 어떠한 의식을 갖고 그 사람도 그 당시에 청소년들을 화랑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네들이 삼국 통일의 문을 열 수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탐구를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 문제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화랑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또 우리가 들여다보면 굉장히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화랑 조직이 활성화되고 결국은 이 화랑 조직에 의해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면에는 가야파들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는 거죠. 우리 진주가 가야 문화권이죠. 그렇죠? 네. 이 가야파들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진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진주에 살고 있는 우리 지식인들은 이 화랑세계에 나타나는 가야파의 활동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2명의 역대 풍월주 가운데서 가야파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6명 가까이 되는데 숫자는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8세 풍월주 문노. 이분이 이제 대가야의 외손이라고 스스로 이제 자칭을 하고 이게 이분이 들어서 사실 화랑 조직이 탄탄하게 이제 그 어떤 정비가 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반이 다져졌던 것입니다. 이 문노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한 인물이죠. 문노는 성씨가 문씨가 아닙니다. 김문노입니다. 김문노. 예, 김문노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성을 빼고 이름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15세 풍월주 김유신. 뭐 김유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세 풍월주 김험춘. 김유신이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19세 풍월주를 지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행이 워낙 잘 나가지고 행한테 많이 가린 측면이 있는데 김험춘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자기 정손자가 신라 왕이 되거든요. 그게 그 사실은 지금 화랑세기가 나오면 이래서 비로소 밝혀졌죠. 그 이전까지는 신라 임금은 역대 그 내무랑 계통 그쪽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험춘의 정손자인 김양상이 해공왕을 몰아내고 임금 자리에 오르는데
그게 선도관이거든요. 30, 70대 완급이죠. 하랑세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알고 보니까 바로 김흠춘, 김유신의 동생 김흠춘의 정손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 선도왕은 역시 자식이 없었죠. 아주 짧게 임금자리에 있다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내물안개가 들어섰는데 그게 이제 누굽니까? 김경신. 누구죠? 독서 3품가를 도입한 임금 있잖아요. 예. 어쨌든, 예. 이제 그런 정도로 김흠춘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9세고, 27세 풍을주가 김흠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김흠돌. 김흠돌은 김유신이 조카인데, 이제 김흠돌의 난하면은 유명한 사건이죠. 예, 이제 김흠돌의 난을 일으켰던 인물이고, 이 때문에 이 김흠돌의 난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신라 사회가 완전히 사유체계가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근데 우리 한국사를 어떤 사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김흠돌의 반란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유목문화적인 특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강하게 내세웠어요. 그런데 김흠돌이 난 이후에 유교가 들어옵니다. 비로소 국학이 설립돼요. 그러면서 이제 농경문화적인 의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갈수록 자꾸 심화되어 갈 조선조에 갈 것 같으면 완전히 신명사대로 가버려요. 그때는 완전히 조선이 뭡니까? 명나라의 속국입니다. 우리는 연어도 못 쓰죠. 그 연장선상에서 뭡니까? 시진핑이가 지금 현재 전에 트럼프 만나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뭐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만 영어로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한국은 알고 보면은 옛날 중국의 일부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 한국이 그럼 중국 땅이었네?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조선조 500년 동안은 속국인데 마음대로 했으니까 중국 저가. 그런 말하자면 시대를 다시 꿈꾸고 있는 것이 시진핑이죠. 그래서 중국몽 가는 거예요. 중국몽. 중국몽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그게 우리 한국 땅에 이 사회에 적용이 되면은 바로 옛날 조선조의 자기네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기. 종주국가 말하자면은 속국 그 시대로 돌아가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 멍청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가가지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우리는 뭐 낮은 언덕이라 했다가 우리가 중국몽에 동참하겠다 했다. 그런 미친 정말로 여기 나오죠. 그게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식이. 자, 우리가 중국이 잘 되면 우리는 항상 괴롭습니다. 지금 이 시진핑이가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신라시대 때 신라인들이 당나라의 힘을 빌리면서도 자기네들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결국 나당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당나라를 완전히 축출한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그 김흠돌이라는 난임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29세 풍을주가 있는데 이건 아까 김흠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원선이고 그 다음에 김흠돌의 아들이 흠은이라고 했어요. 김흠. 그게 31세 풍을주. 그래가지고 이 6명이 사실 화랑세기에 나타나는 가야파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가운데 제가 오늘 이제 문노, 그 다음에 김유신, 그 다음에 김흠춘, 김흠돌, 요 이제 네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여기 와서 강의를 하면서 간간히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이 전혀 안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직 이야기를 소개를 안 한 그런 쪽에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교재 128쪽을 보십시오. 이 문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문노라고 인물이 하랑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물. 이분이 없었으면 하랑 조직 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발휘할 수 없었고, 결국 이분이 없었으면 결국 하랑 조직이 신라의 삼국 통일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 문노는 바로 대가야의 외손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대가야 찬실왕이 야구왕의 공주 사이에서 낳은 문화공주가 신라의 귀조붕왕공한테 시집을 와서 낳은 아들이 문노입니다. 문노는 김문노라고 그랬죠. 문씨가 아닙니다. 김문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문노는 항상 나는 대가야의 외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대가야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노를 가야파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노는 어떤 사람이냐? 호용능문의 인물이다. 용기를 좋아하고 아주 그 문장에 능한, 그러니까 문물을 겸비한 인물입니다. 특히 금도에 능하였습니다. 아주 금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금도라고 하는 것이 하랑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 과목 가운데서 학사, 학금, 학가, 학무, 이 네 가지가 하랑들이 배웠던 핵심적인 과목들입니다. 역사를 배웠고, 역사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학금, 칼을 배웠고, 그게 역사는 문이고 칼은 무죠. 그 다음에 학가, 학무, 노래와 춤을 배웠습니다. 하랑들은 다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춥니다. 이게 이제 남과 어울리기 위한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학금, 칼을, 금도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이 금도의 대가가 문노예요. 문노가 금도와 관련해서 한 이야기는 제가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오시의 풍을주 사다함, 구시의 비보랑, 11시의 하종을 비롯해서 그에게서 금도를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금도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제가 이걸 먼저 설명할게요. 이거 설명을 좀 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금도, 과연 금도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사세 이화랑이, 사세풍월주 이화랑이 자기의 부제였던 사다함, 자기의 부제라는 것은 차기 풍월주입니다. 아까 부군은 차기 임금이듯이 풍월주를 주행이라고 합니다. 주형, 풍월주라고 일명 주형, 주형이 있고 이제 부제가 있는데, 아우제자를 씁니다. 행제죠, 행제입니다. 이름 자체가 딱 행제입니다. 이 하랑 조직 자체가 행제 조직이에요.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친행제관이 아니죠. 좀 사회적인 행제죠. 행제가 넘친다 이겁니다. 행제가 넘쳐. 행제라는 게 일반 우리가 보통 거하고 다르죠. 행제관만큼 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서열은 분명하죠. 행은 행이고 아우는 아우죠. 참물도 안 해야겠듯이. 그래서 이 행제 그 조직이 하랑 조직인데, 그 주행인 이화랑이 그 금도대가인 문노를 찾아가 가지고 내 부제인 사담한테 금도를 좀 가르쳐 줘. 당신이 금도의 대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노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금시적일인 하용곡이지. 이렇게 문노가 이화랑한테 반문을 합니다. 자,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찌, 요건 이때 의자가 왔습니다. 어찌 고귀한 사람이 알만한 것이겠습니까? 사다함은 어마어마하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사다함의 가게는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겨우 한 사람을 대적하는 금도를 왜 배우려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이화랑이 문노들어 내 부제인 사담한테 금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하랑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적일인적 안능적 만인호. 자, 한 사람을 대적하지 못한다면 어찌 능히 만인을 대적하겠느냐. 야,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금도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도는 비록 한 사람을 대적하는 그러한 기술이지만, 이 속에는 뭡니까? 만인을 대적할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도의 대가인 김유신이 바로 그 금도의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소전방의 13만 당나라 군대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어 삼키려고 하다가 좌절되었죠. 김유신은 바로 15세의 풍을 줄여서 금도의 대가입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만인을 대적할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다. 그런 측면에서 금도가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노는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웁니다. 자기 풍을주가 되기 이전에, 화랑이 되기 이전에 굉장히 신분사회, 말하자면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인정을 잘 못 받았어요. 왜? 자기 어머니가 문화공주인데, 대가야의 문화공주인데 신라로 시집 올 때 공녀로 왔어요. 공녀. 말하자면 그 당시에 대가야가 힘이 약하니까 그 잔실왕이 자기 딸을, 그것도 신라의 그 왕실도 아닌 신라의 귀족인 귀조궁한테 시집을 보냈던 것입니다. 공녀, 말하자면 바친 거예요. 내 딸을 뭐 그냥 시집 보낸 게 아니고 그냥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머니의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문노가 공을 세워도 별로 인정을 못 받고 계속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노를 따르는 많은 부하들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분 전쟁에서 공을 우리가 세워가고 상은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우리한테는 상도 하나 주도 안 하고, 이 뭡니까? 좀 이렇게 좀 가서 주장도 하고 상 받아가 우리한테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하니까 문노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부상벌자 내 소인지사야. 이등기아 이수 이하불 이하심 이시무. 자, 상이라고 하는 건 상과 벌이라고 하는 소인의 일이다. 소인들이 상과 벌을 따지지 대인은 상인이 벌이니 그런 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는다. 그대들이 그대들의 마음을 삼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등기아 이등. 그래서 이제 그 128쪽 대저상벌이라는 것은 소인의 일이다. 그때는 이미 나를 우두머리로 삼았는데도 어찌 나의 마음을 그대들의 마음으로 삼지 않는다 말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하들의 불만을 잠재웁니다. 그 뒤에 이제 신라 조정에서 워낙 그 문노가 활약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 문노를 발탁을 해요. 발탁해서 벼슬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출세기 늘립니다. 처음에는 전혀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이 문노가 남긴 말 가운데서 이제 이 말이 유명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 부인이 거칠부의 딸 윤국난주인데, 거칠부는 그 당시에 그 신라 유명한 장수죠. 그 딸인 윤국난주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골품도 얻습니다. 골품이 딱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골품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출세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윤국난주가 거칠부한테 한 이야기는 좀 이따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노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22세 양도곤에서 나오는데, 이건 문도가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대인무상이라. 대인무상, 여기 천지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죠. 우리가 사서상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인에게는 상이 없어, 상이. 상이라는 잘한다고 했을 때 그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 보상을 해주는데, 대인에게는 상이 없어. 왜? 천지와 더불어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인에게는 상을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천지 그 자체가 되어버린 사람이라. 천지가 뭡니까? 우주 아닙니까? 우주. 우주와 하나가 된 사람이 대인이야. 정신적으로 이미 우주의 차원까지 가버린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누가 상을 준단 말입니까? 상을 줄 수가 없죠, 아무도. 얘는 상을 준다는 건, 상을 주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상을 주죠. 대통령이 그래서 상을 제일 많이 주죠. 다 자기보다 낮으니까. 근데 이미 정신적으로 문노는 대인의 경지에 간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상을 줄 수가 없어요.
대인은 뭐냐? 천지와 더불어 존재하는 여천지 존재. 이런 그 인물이 문노였다. 좀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본래 김대문이 지었고 이종욱이 번역한 파랑식인데 이 소나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연도가 2004년인가 그럴 겁니다. 2004년. 여기 이제 그 책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처음에 나온 책은 앞에 번역문이 실리고 뒤에 원문이 실렸습니다. 지금 요 근래에 나와 있는 책은 왼쪽에는 원문, 오른쪽에는 번역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문과 원문을 대조해 보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책을 사십시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번역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 바로 찾아볼 수 있고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저도 몇 군데 찾아냈습니다만은 오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욱 교수라고 하는 분은 역사학자거든요. 그 뒤에 서강대학 총장도 지냈습니다만은 이분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사상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자기가 제대로 못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대 사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간간히 잘못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렇게 몇 개 되지는 않고 이거는 뭐 믿고 사서 봐도 별 문제는 없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문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노 이야기 이전에 아까 이제 신라 이거 남녀 관계 또 결혼 관련해서 그 이제 조금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은 철저한 근친혼입니다. 근친혼. 아마 그런 순수한 혈통을 보존한다. 그럼 열성구전, 우성구전 그런 데 대한 관념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근친혼을 했지만 아주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진흥왕 같은 경우 아주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고, 그 다음에 선등리 왕도 여자지만은 어쨌든 역량이 뛰어난 인물이고, 그 다음에 김춘추 같은 경우 그 무열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 김범민, 말하자면 문무왕 같은 아주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근친혼이 반드시 나쁘다 이렇게는 또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생물학적인 별 지식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제 근친혼을 하면은 열성유전으로 이렇게 잘못되면은 천치 바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천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험칙 사고 근친혼을 하면은 천치 바보가 나오지만은 천치 바보는 버리면 되는 거이고 천재 하나만 얻어도 그런 사람이 임금이 되면은 신라가 확 일어난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니냐. 그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종례혼인데 같은 그 귀족들끼리 같은 김씨들끼리 주로 이제 결혼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귀족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식 결혼은 그렇게 하고 또 첩도 둘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외간의 여자들을 취해서 아까 마복자 제도 이런 데서 보듯이 얼마든지 신분이 높아질수록 많은 여자들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신라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일부 일체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면 일부 다처제냐? 그게 이제 조선조 같으면 일부 다처제죠. 남존 여비적인 관념에서는 남자가 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자가 어떻게 다른 남자하고 자기 남편 외에 더불어 산다는 건 있을 수 없죠. 일부 다처제도 물론 아니죠. 그럼 일처다부대냐? 여성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 귀족 여성이 많은 남자들을 거느릴 수 있었다. 일처다부대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참 규정하기 어려운데 제가 그래서 고심 끝에 한 이야기가 뭐냐? 다부다처제.
이렇게밖에는 이걸 이야기할 수 없다. 자, 굳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남자와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남자와 여자는 공동 소유의 대상입니다. 여자만 남자의 공동 소유가 아니고 남자도 여자의 공동 소유. 공동 소유로 이게 말해 남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뭐냐? 지금도 남아있죠. 우리 마누라고 우리 남편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저는 유물이라고 봅니다. 신라 시대 때는 우리 마누라예요. 우리 마누라. 여자가 하나 그렇게 하면 당신의 여자도 되고 내 여자도 되고 그대의 여자도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하면 당신의 남자도 되고 나의 남자도 되고 그대의 남자도 되는 겁니다. 공동 소유죠.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가? 유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근데 신라 사회가 실제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은 굉장히 엄격한 도덕율 잣대에 이거 해서 건전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주도하는 상호 통일을 해야 된다고 했고 실제로 이루어냈습니다. 그게 만약에 뭐 이게 정신적으로 항폐하고 그야말로 뭡니까? 항음무도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항음무도한 걸 나는 알아. 그러면 그게 무슨 놈은 그게 뭐 권위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그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이제 저는 문화가 다르다. 이게 저는 이제 신라 사회를 형성했던 주류 문화가 유목문화다. 유목문화. 북방 유목민들이 내려와서 형성한 문화다. 그 다음에 이 유교라고는 뭡니까?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까 성교는 유목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노가 낭도부곡을 이제 정비를 합니다. 이 하령조직입니다. 낭도부곡. 요즘 같으면 이제 낭도부곡. 그걸 정비를 하는데 그 정비가 어떻게 되느냐면 1-1-3-9-9-81-360-3000 대충 이런 법칙에 의해서 이 하랑 조직이 구성이 됩니다. 자, 이런 주형, 현재의 풍을 줍니다. 대표 하랑. 그게 32명의 역대풍을 주고 있었죠. 이 임기가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6년, 7년까지 갑니다. 본래는 한 3년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가감이 있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힘이 셉니다, 힘이. 그리고 이 풍월주를 임명은 누가 하는, 임금이 하는 게 아닙니다. 태후가 합니다, 태후가. 여성이 해요. 그리고 이 말하자면 낭정, 이 낭도부곡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낭정의 대표자는 누구냐 하면은 풍월주가 아닙니다. 풍월주의 부인인 화주가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겉으로는 나라를 대표하지만 실제로 힘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다, 영부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태후가 가지고 있으나 임금이 가지고 있으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태후가 임금의 어머니인데 아닙니다. 태후가 이게 하랑 조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임금이 쫓겨났어요. 태후한테 밑보여가지고. 그게 누구냐? 진지왕입니다. 진지왕의 어머니가 사도 태후인데 사도 태후가 미실하고 밀착해가 자기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왜? 사도 태후가 실제로 화랑 조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어쨌든 여기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지금 풍월주, 지금 현재의 풍월, 이걸 주형이라고 합니다. 주형. 그 다음에 이런 차기 풍월주, 부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재. 이게 이제 3은 좌3부, 전삼부, 우삼부 해가 3입니다. 그 3부가 그 군대의 좌3부의 세계, 그러게 도의 문사 무사, 우삼부, 햄묘악사 예사, 좌삼부, 전삼부, 유하 제사 공사, 이게 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부의 3을 세분한 게 구고, 구부의
소속되어 있는 하랑 전체가 한 81명 정도 된다. 이게 81명이 정해진 숫자인데 여기 이제 가감이 있겠죠.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81을 기준으로 한다. 99, 81입니다. 99, 8. 33은 9, 99, 81인데 이걸 주목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60은 아까 낭두 조직, 부사관 조직. 부사관들이 360명 정도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다 합쳐서 3,0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조직이다. 그래서 이 3,000명의 조직이 하랑 조직이다. 요즘 같으면 일개 여단 정도의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라의 신라가 백제 정벌할 때 5만 군사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실 신라 사회를 좌지우지 다 했던 거예요. 3,000명이. 그래서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 자, 삼국 유사에 보면은 단군 신화가 나오죠. 그게 보면은 한웅이 한인으로부터 천부인 세계를 받아서 태백산중 신단수 아래로 내려올 때 3,000단부를 건너고 옵니다. 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신라는 특히 한웅 쪽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화랑도 바로 한웅하고 연결시키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조직을 정비를 하고 나서 이 조직의 이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문노가 한 거예요. 문노가 했는데 사실 이 문노가 활성화시키는데 문노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자기의 부인인 윤국낭주입니다. 윤국낭주는 바로 거칠부의 딸이에요. 거칠부의 딸인 윤국낭주가 문노에게 한마디 한 것이 문노를 하여금 이 화랑 조직을 활성화시키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게 보면 대저의는 정에서 나오고 정은 지에서 나옵니다. 이 의정지 셋은 서로 상반된 적이 없어요. 그러기에 큰 정은 의가 되고 큰 사사로움은 홍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 말 한마디에 문노가 엄청나게 큰 가르침을 받아서 하랑 조직을 정비하면서 하랑 조직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해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정에서 나오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셋은 일찍이 서로 상반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정은 의가 되고 큰 정은 의가 되고 그 다음에 대사는 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정 대사. 그 다음에 크게 사사로운 것은 그건 공이다. 자, 이 말 한마디에 문노가 엄청난 피를 받아서 하랑 조직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행제애가 넘치는 동지조직. 행제애가 넘치는 동지조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자,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이게 여러 번 소개를 해서 왜냐하면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랑 세계에만 나오는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가 농축된 말입니다. 사서삼경 어디에도 이런 구조는 없습니다. 자, 신라 하랑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의죠. 인이 아닙니다. 의입니다. 그것도 이 의는 충과 무로 무장된 의입니다. 무용이에요, 무용. 말하면 국가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충성을 어떻게 하느냐? 무용을 가지고 한다, 무용.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겨서 국가에 충성하는 그겁니다. 그걸 갖다 의라고 받고 그 의를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 세소오계입니다. 세소오계. 자, 알고 사군 이충 사친이요 교우이신, 그 다음에 임전무태, 사창유태, 요 5가지. 요걸 집약한 것이 의입니다. 신라 하랑들이 가장 강조했던 덕목은 의입니다. 우리 남명선생도 그 가야 문화권인 합천 사람이죠. 가장 강조했던 것이 의입니다. 물론 남명선생은 유학자이기 때문에 인을 염두에 둔 의죠. 이때의 의는 전혀 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충무 무용을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금도죠. 금도 수행을 제대로 하면은 이 의를 실천할 수 있다. 금도를 한다. 그러니까 의기를 형성한다. 그러면 행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가 정에서 나온다는 게 이 문제예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사사로운 진함의 감정이거든요. 사사로운 진함의 감정.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 풍월주가 어떤 인사를 함에 있어서 학연, 지연, 헬연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자, 내가 같은 학교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풍월주로서 너를 중요한 포스트에 임명을 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너를 비서실장 임명해. 아니면은 장관에 임명을 해. 예, 내가 학교를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학연을 염두에 둔 정인 거예요. 사사로운 진함의 감정이죠. 그 다음 지연. 같은 동네 출신이니까. 나 우리 진주 사람이니까 내가 대통령으로서 너를 쓰겠어. 이게 지연이죠. 헬연. 우리 같은 파평윤씨니까 같은 값이면 너를 장관 임명하겠어. 너를 중요한 포스트. 이번에 장군 되는데 대령이 여럿이 있는데 같은 값이면 파평윤씨 어디 있어? 있네. 네 바로 별 달아라. 그렇게 해주는 게 이게 말하자면 정이에요. 정.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정에서 의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사사로운 진함의 감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데 사람들이 그 어렵다라고 합니까? 안 가르쳤죠. 정실 인사다, 엉터리다,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 안 들으려고 뭡니까? 지역 안배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 몇 사람, 그 다음에 영남 사람 몇 사람, 그 다음에 또 서울 사람 몇 사람, 저 강원도 사람 몇 사람, 그리 써야 사람들이 그럴듯하네.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정을 고려한 인사는 의가 될 수 없는데 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는 말이 안 돼요. 사실 이것만 보면. 그런데 뭐냐? 이 정이 어디에서 나오냐? 지에서 나온다. 지에서. 지가 뭡니까? 지가 이게 지향처예요. 지향처. 지향처가 뭡니까?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설정이 된 다음에 사사로운 진함의 감정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일을 처리해도 결과적으로는 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바로 대정이고 대사인데, 그게 의는 공이 공. 아주 말하자면 제대로 된 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가 중요하다. 자, 이 지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성, 공공성, 전문성, 가업지향성. 어쨌든 내가 세운 목표라고 하는 것이, 리더의 목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중요 포스트에 기입을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사사로운 감정을 고려하라 이거예요.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은 내 목표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 가운데서, 내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가운데서 가급적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책임부지 환경부 사람, 우선 남들이 볼 때 지역 안배는 했다고 할지 몰라도 내가 믿을 수 없어. 남들 이야기도 그 사람 일 잘할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어? 믿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질책도 하고 그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사사로운 진함의 감정을 고려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오해를 하겠죠. 내 지향처가 뭐라 하는 걸 분명하게 안 밝힌 상태에서 나는 이러한 목표를 분명하게 나는 달성하고자 해. 자, 신라 사람들 같으면 신라주도의 삼국통일을 이룩해야 되겠어. 신라주도의. 자, 신라주도의 삼국통일을 이루는데 내가 뭔가 기여를 하게 되겠어.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습니까? 내하고 친한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쓴다. 지연, 해견, 한련을 말하자면 고려한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저끼리 다 해먹네. 완전히 파평윤씨판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일을 해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 국민 모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 잘하네, 공정하네.
그때는 더 이상 정실 인사라는 소리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예. 지금도 이게 그대로 저는 이 원칙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정은 의가 되고 대사는 공이 된다라고 한 거예요. 크게 큰 정은 의가 되고 크게 사사로운 것은 공이 된다. 그러면 대정이 있고 소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정이 있고 그 다음에 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소정과 소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소정은 불의가 될 것이고 소사는 불공정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지연, 해견, 할견을 이용해서 그 지연, 해견, 하견을 고려해서 하는 어떤 일이 대정이냐 소정이냐 대사냐 소사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입니까? 바로 치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지향치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잘 세워라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 공자가 32립 했지 않습니까? 그게 30의 입지를 한 거예요, 입지를. 내가 평생 추구해야 될 목표를 확실하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42%하고 52 증명하고 62 이순하고 72 정신소욕 불르고 그대로 쫙 나간 거예요. 이게 삶의 목표를 잘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갖다 우리가 여기서 새삼 알 수 있고 당시의 신라 사람들이 세웠던 삶의 목표는 신라 주도의 삼국통일을 하겠다. 그 주도권을 고구려 백제한테 빼앗기지 않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구려 백제는 다 같이 신라와 마찬가지로 불교 국가예요. 그네들이 설령 통일을 한다고 치더라도 해도 물론 뭐 그네들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신라인들이 좀 괴로웠겠지만 당장 생존의 이유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해서 북한 동포들 다 살아나겠죠. 대부분이다. 만약 수령 독재 체제의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5천만 가운데서 뭐 1,000만을 죽인다 그러는데 저는 훨씬 더 비참한 우리가 말하자면 그 킬링필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설마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 태평 성대 의식에 젖어 있잖아요. 위기 의식이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보면 굉장히 섬찟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바람에 이걸 자기 부인으로부터 그게 문노라고 하는 인물이 참 열린 인물이죠. 자기 부인이 딱 한마디 했는데 딱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랑 조직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행제가 넘치는 동지 조직으로 만들었다. 자, 아까 행제, 주행 부재, 행제 조직. 행제 조직은 어떻습니까? 행과 아우 사이 아우만큼 가까운 게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행이 아우가 맞고 들어가면 행이 나서죠. 누가 내릴 때로는 가자. 그게 행제사입니다. 그러면서 행은 행하고 아우는 아우죠.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있지만 아주 친한 그 친함의 감정이 행제 사이에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남이 아니죠, 행제 사이에. 그래 행제가 넘치는 동지 조직. 그러면서 같은 지향치를 가지고 있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행제로 뭉친 공동의 지향치를 가지고 정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조직이다. 정의로운 조직이다. 이게 바로 남도부국이에요. 이걸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문노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김유신이 문노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통일대업이 문노공에서 싹 떴다. 그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주된 원인 제공자가 바로 문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문노는 사실 그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해줘서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어쨌든 신라 사회가 이 여성들의 발언권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육랑제로부터 그런 이야기도 받아들였던 것이고 또 육랑제 한마디 해요. 요즘 조선조 같은 뭐 여자가 무슨 한마디 해도 남자가 어때요? 자존심 상해서도 그런 이야기 안 듣죠. 또 엉뚱한 짓을 했을 줄 몰라요. 왜? 여자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신라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자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잘 있기 때문에 육나주 한마디 한 것이 그대로 문노한테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여기 좀 드리고 싶고 시간이 이게 워낙 한정되다 보니까 저기 129쪽에 보십시오. 이제 이 선교라고 하는 우리의 토속적이고 고유한 사유 체계가
어떤 것이냐? 이게 유교하고 다르다 그랬죠. 이 선교의 이상적인 민간성이 선인입니다. 선인이에요. 선인. 왕건이 선인이고 당군이 선인이고 그 다음에 환웅이 선인이에요. 호국, 백두학, 태백, 선인, 실등, 문수, 사리보살이 환웅인데 선인이에요. 선인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무당이면서 재밌습니다. 무당입니다. 무당. 샤머니즘적인 무당. 그 다음에 국선이면서 그 다음에 신선인 사람. 그러니까 무당은 뭡니까? 접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기, 말하자면 이 영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죠. 접신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치병도 하고, 병도 다스려주고,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유희, 같이 어울려서 유희도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무당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당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국선은 토국선인데, 금도를 수련해가지고 의의를 형성해서 의의를 실천하는. 이게 이제 특히 신라 삼국 통일기 때 신라 하랑들이 강렬한 무장 조직이죠. 그래서 이때 국선으로서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무장 조직. 말하자면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선은 뭐냐면은 일종의 불교하고 유사한데 일체의 사량 분배를 떠나서 우주 전지기를 형성해가지고 일체의 사량 분배를 떠나서 그야말로 자연과 더불어서 논의는 사람이에요. 요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선인인데 이 선인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삼는 사유시계가 아까 말하는 선교예요. 선교. 이게 고유한 선교고 이것의 뿌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목문화다. 농경문화가 아니에요. 유목문화에서 이게 선교가 나왔고 이것은 특히 샤머니즘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요즘 우리나라는 뭐 이제 유교가 강해지면서 샤머니즘을 갖다가 미식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무당적인 그런 예언 능력도 가지고 있고 또 이걸 우리가 무시 안 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내려왔던 우리의 습성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몽골 같은 데 가보시죠. 지금도 몽골의 그 종교는 그냥 샤머니즘입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뭐 돌무더기 벗어놓고 빌고 돌 던지고 하는 그런 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유목문화권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사유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한 인물도 역시 문노. 문노 자신은 무당적인 기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하랑세계는 보면 국선이면서 신선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세풍을 주 김유신 같은 경우에는 무당이면서 국선이었어요. 신선으로 자기가 살기에는 너무 김유신은 바빴어요. 좀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평생 자기가 전쟁터에서 삼국 통일을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 79살이 되도록까지 거기서 못 나고 그대로 이제 죽습니다. 근데 이제 김유신에게는 무당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뭐 17살 때 중학석굴에 들어가가지고 그 고청 기도를 4일 하니까 난성이라고 하는 강명신이 나타나가지고 삼국 통일의 비결을 알려줘요. 그 비결이 뭔지 모릅니다. 왜? 네가 삼국 통일을 하기를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그 비결을 알려주마. 대신 내하고 약속을 해라. 절대로 이 비결을 남한테 누설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이 비결을 쓰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되는 순간에 너는 큰 앙화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김유신이 거기서 맹세를 해요. 결단코 제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김유신은 이 난성으로부터 이 삼국 통일의 비결을 받고 난 이후에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려움에 처할 것은 바로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산기도를 하면 또 문제가 풀려요. 그때 받은 비결 가운데 어려우면 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면 해결책이 나온다. 막 그런 게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김유신은 무당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하게 해내죠. 자, 우리의 역사에, 그게 아주 영성이 발달한 인물입니다. 우리의 역사상 또 한 명의 그 무당적인 기질이 강했던 위대한 인물이 있죠. 바로 이순신이죠. 충복 이순신. 충복 이순신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닐 거예요. 조선조를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23전 23성에 빛나는 인물인데 택도 없는 상황에서 승리를 했죠. 특히 맹랑해전 같은 경우에는
13척의 배로 일본의 200여 척의 배를 쳐부쉈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이순신이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난중일기에 보면 나옵니다. 이순신은 큰 전쟁을 앞두고 나면은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반드시 신인이 나타나고 신인이 자기가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신인이 나타나서 내일 전쟁을 이렇게 하면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시킨 대로 해준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순신은 이게 아주 영성이 뛰어난, 말하자면은 그 궁극적인 존재하고 접신이 가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그 영성이 뛰어난 두 인물을 저는 김유신과 이순신으로 꼽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었느냐? 이게 참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인데, 저도 이게 거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둘 다 무장이라는 거. 무장. 그게 공통점이죠. 그리고 김유신은 평생 금도를 했던 사람이고, 이순신은 평생 활을 쐈던 사람이에요. 무예수련하고 이게 영성을 갖는 거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 이전에 아주 좋은 뜻을 세웠죠. 지향적.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큰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쨌든 한 사람은 틈만 나면 금도를 했고, 한 사람은 틈만 나면 활을 쏘았어요. 난중일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록이 이순신이 활 쐈다는 기록이죠. 그게 뭐 200몇 번인가 등장한다 그래요. 이순신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아무 도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은 수행을 해 나가야 돼. 또 전쟁에 끼면은 나라가 망해. 그러니 절대로 내가 안 돼. 자,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몰려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겠어요? 활을 쏴서 풀는 거예요. 활을 쏴서. 계속 활을 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저는 자기도 모르게 영성이 형성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단련, 이게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육체적인 단련을 더해서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우리가 신체를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정신적인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제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이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 뭐 김유신, 김험춘 나오는데, 김험돌의 난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험돌의 난은, 김험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자기 어머니가 정희인데, 정희. 이 삼국사기 삼국유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량식에 나타나요. 정희는 누구냐? 김유신의 여동생입니다. 김유신의 여동생이 지금 삼국사기 삼국유세에 나타나는 게 보희와 문희죠. 문희는 바로 누굽니까? 문무왕의 어머니죠. 말하자면은 김춘추하고 결혼을 해서 문무왕과 김인문을 낳았던 인물이 문희입니다. 문희에게 언니가 있었는데, 보희가 꿈에 홍수나는 꿈을 꾸고는 그걸 비단치마 쇠피를 받고 자기 여동생한테 파는 바람에 결국 김춘추하고의 인연을 맺지 못하고, 그 문희가 김춘추의 정식 부인이 되고, 보희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보희 이야기는 삼국사기 삼국유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량식에 나타나요. 보희는 시집을 안 가요. 그렇게 이제 김춘추는 자기 동생이 차지해버렸어. 꿈을 파는 바람에. 그럼 이제 시집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시집 가서 안 가요. 결국은 김춘추의 첩이 됩니다. 자기 동생이 정실 부인이 되고 자기는 첩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첩은 조선조의 첩하고 달라요. 얼마든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아무런 차별 없이 또 자기 능력껏, 골품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출세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희의 아들들도 다 크게 출세를 하죠. 다만 이제 임금은 못 되죠. 그 임금은 자기 여동생 문희가 먼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범민, 김인문, 참 다 대단한 인물들이죠. 문무왕은 제가 우리의 기록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문무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물이 문무왕이다. 그러니까 문과 무를 겸했기 때문에 문무왕 아닙니까? 중국에도 문무가 없죠. 문왕과 무왕은 있어도 그래가지고 둘 합쳐가 문무왕이라고 하죠. 문무지정이라고 하죠. 문과 무를 동시에 겸한 사람은 문왕이.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고 뭡니까? 그 당나라의 야심을 꺾어서 당나라를 나당 전쟁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몰아냈던 사람이죠. 대단한 인물이죠. 어쨌든 보희, 문희, 그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화랑시에 나옵니다. 이 정의의 아들이 바로 김흠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유신이 조카입니다. 김유신이 조카인데 이 김흠돌이 자기의 딸과 신문왕을 결혼을 시켜요. 그게 거의 건친혼이죠, 건친혼. 그런데 신문왕이 김흠돌의 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신문왕이. 그러니까 이제 그 김흠돌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말하자면 난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이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 김흠돌 부자를 비롯해가지고 역대 풍월주들이 왕창 죽습니다. 주로 이제 죽은 사람들이 바로 가야파 인물들이 그때 완전히 도륙이 돼요. 도륙이 되면서 신문왕의 어머니 자이태우가 하랑 조직을 핵파를 합니다. 아까 태우가 하랑 조직을 자지운전한다고 그랬죠? 핵파라는 것은 완전히 해산을 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하랑 조직이 다시 부활이 되면서 이제는 도의 위주의 하랑 조직이 득도 위주의,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의를 실천하는, 의기를 배양해서 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 위주였던, 도의 문사 무사가 위주였던 그러한 하랑 조직이 득도 위주의 도를 닦는 그러한 하랑 조직으로 변모가 되면서 이제부터 하랑 조직은 일종의 유랑, 통일신라의 하랑 조직은 유랑단체가 됩니다. 그럼 그 사이, 그때까지는 신라의 모든 인재는 하랑 조직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물을 다 겸했죠. 하랑 조직에서 배출된 인물들은 뭡니까? 현자 충신 현자 충신 종차의 수하고 양장용절 유시창이라고 했거든요. 하랑식에 나옵니다. 그 현명한 충성스러운 신하도 여기서 나오고, 양장용절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도 여기서 나와. 이 하랑조직에서 다 나왔어. 하랑조직이 바로 인재를 기르는 산실이었는데, 이게 핵파가 돼버리고 이제 유람단체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국학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학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뭡니까? 논어와 효경을 가장 강조해요. 자, 논어와 효경, 그는 상중하에 다 들어 있습니다. 논어에서 강조하는 건 효제. 효제야자 위인지에 뭡니까? 효와 제가 인을 향하는 핵심이다. 그 다음에 효경은 뭡니까? 신치 발부는 수지부무라 불감 해상이 효지시하라. 그 다음에 입신 행도하여 양명 의시하여 이행 부모가 효지 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효가 강조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와서 마음대로 못 싸워요. 왜 다치면 안 되니까. 마침 전쟁이 없는 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신라가 선교에서 유교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돼요. 이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수반이 돼요. 풍류가 풍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동체 의식이 개체 의식, 집안을 중요시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남존여비적인 관념도 이제 생겨나고, 무보다는 문을 더 중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전까지는 열시를 중요시했는데 이제 자물쇠를 중요시하게 되고, 풍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륵 하생경 신앙이 미륵 상생경 신앙으로 바뀌고, 많은 변화가 수반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의 고유성이 약화가 되고 중국적인 것이 강조가 되는 시점이 바로 이게
김원도의 난입니다. 김원도의 난은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우리의 토속적이고 고유한 것에 대한 가치가 자꾸 절하가 되어서, 그래서 조선족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윤목노적인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죠. 그게 뭡니까? 팔반사천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족의 아주 천민으로 취급받는 8부류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팔반사천인데, 그 중에서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백정이, 그 다음에 광대, 그 다음에 무당이, 그 다음에 뭐 선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도 있고, 기생도 있고, 산업이도 있고, 뭐 상력군도 있고, 여러 많이 있습니다. 백정이 뭐냐? 유목문화권에서는 가장 대접받는 존재가 백정이. 동물을 다룰 줄 아니까. 그러니까 신라 같으면 이 백정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백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최고의 인물인데 조선조에 와서는 가장 천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광대도 뭡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재주를 부릴 수 있는 사람. 마상에서 말하자면 춤도 출 수 있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이 광대적인 그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거 역시 가장 천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아까도 있죠. 우리의 고유한 우리의 토속적인 종교는 샤머니즘입니다. 무당은 완전히 이게 미신을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천시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자꾸 갈수록 극단화되어서 완전히 우리의 토속교육의 고유한 것이 사라져 없어버렸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가 세계 10대 강대국에 듭니다. 이번에 뭐 17번째,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우선 그 짧은 한 70년 기간 동안에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저 못 살던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이뤄냈느냐. 역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 한국 말하자면 사상사를 쓸 때는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5.16혁명입니다. 5.16혁명에 의해서 이 유교적이고 중국적인 이러한 의식이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박정희에 의해서. 박정희가 어떤 사람이냐? 일본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일본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서 자기의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이고 거기에 의해서 혁명을 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토속적이고 고유한 사상이 우리한테는 없었는데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는 그게 그런 대로 내려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금도를 비롯해가지고. 박정희는 우리의 토속적이고 고유한 것의 중요성은 알았겠지만 그걸 배우지는 못했어. 그런데 어쨌든 이거 일본에 가서 배운 그 공부가 우리의 신라 시대의 우리의 화랑들이 배웠던 공부하고 맥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목문화적인 특성을 자기도 모르게 내세우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 공동체의식, 새마을운동 이런 게 굉장히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해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 속에는 여전히 유목문화적인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몽골 반점이 의미하듯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활발하고 역동적이고, 예? 그리고 막힌 곳을 뚫으려고 하는 열시 의식, 자무시 의식이 아니고, 자무시라고 하는 건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의식이죠. 가두어들여서 남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배타적이고, 그런 쪽이 중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그리고 야성적이고, 도전적인 이러한 의식이 5.16 혁명에 의해서 살아나가지고 지금까지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우리 민족의 에너지가 결집이 되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할 것은 유교대학에 와서 이야기할 때 유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야 되지. 왜 자꾸 유교를 폄하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유교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공맹의 유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죠. 우리가 뭐 대계, 율곡, 남명에서 배워야 될 점이 많죠. 다만 이 시대의 우리가 유교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국인으로서 유교를 한다는 그 생각을 철저하게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만이 유교를 해도 시진핑이 저놈한테 안 넘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시진핑이가 쳐들어올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마자키, 일본의 야마자키가 한 이야기가 있죠. 만약에 공맹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침공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게 공맹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유교를 공부하자. 우리가 맹자도 좋고, 논어도 좋고, 중용도 좋고, 대학도 좋고, 얘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정신을 제대로 알되, 항상 우리는 뭘 염두에 둬요? 한국인이다. 우리의
뿌리 문화는 유목 문화다. 그래서 아까 세속 5개를 한마디로 시작하면 의죠. 오륜을 한마디로 지적하면 인입니다. 오륜하고 세속 5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세속 5개를 유교의 사물이라고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속 5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군, 이충, 사친, 유예요. 유교는 뭡니까? 부자, 유친, 군신, 유예요. 부자 관계가 먼저 나오고 군신 관계가 다음 나오죠. 그게 유교입니다. 오륜입니다. 세속 5개 어떻습니까? 사군, 이충, 사친이에요. 국가에 대한 충성이 항상 문제예요. 내 집안이 문제가 아니고 내보다 더 큰 공동체, 내가 몸담고 있는 국가 공동체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항상 깔려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